사전 심의회의 용지를 보시면서 함께 회의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인데요. 특권 폐지를 위해 우선해서 도입해야 될 두 가지 제도를 선택해달라고 저희가 국민들께 여쭙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 참석하시는 분들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먼저 의사 분포를 확인을 합니다. 자, 국회의원 소환자를 선택하신 분 손들어 주십시오. 네, 국민 발안제 선택하신 분, 국민 투표제, 연책 불체포 특권 폐지, 네, 부동산 백지 신탁제, 네. 지금은 이 정도 이제 어떤 분포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다시 확인할 텐데요. 의견이 바뀔지 한번 나중에 봅시다. 먼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에 대해서부터 이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하는 것을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 주십시오. 네, 반대하시는 분 손들어 주십시오. 네, 한 분 있으십니다. 그리고 나는 아직 생각 못 정했어. 네, 이런 식으로 의사 분포도를 먼저 확인해 주십니다. 이 법은요, 지금 현재 우리는 2007년부터 지자체 단체장과 지방의원을 국민들이 잘못하면 해고할 수 있는 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민소환 투표 요구를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전체 유권자 가운데 15%가 서명을 하면은 이 사람 자를 수 있게 투표 붙여주세요. 다시 투표합시다.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의원은 그게 없습니다. 2019년 발표된 대통령 개헌안은 국민소환제 도입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국회를 넘지 못했습니다. 영국은 2015년에 국민소환제를 도입했고요.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까지 포함해서 국민이 해고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20대 국회에서 국민들이 원체 아우성을 많이 하니까 김병욱, 황영철, 박주민 의원이 이 법을 발의했는데요. 그런데 제대로 심사되거나 토론되거나 국회를 넘지는 못했습니다. 이 법은 국회의원이 대한민국 헌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국민이 해임할 수 있게 하는 법입니다. 주요 법률 사항입니다. 국회의원이 언제 자를 거냐? 임기 중 대한민국 헌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국민이 국회의원을 소환하여 해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헌법 제46조에 국회의원의 의무 조항이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고요.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이 의무를 위반한 자들이 지금 머릿속에 엄청나게 떠오르시죠? 이게 대한민국 국회의원인지 일본 국회의원인지 모르겠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 자식 취업이나 봐주는 국회의원들 마구 떠오르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자를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자르는가? 자르는 방법입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소환 투표가 발의되기 직전 총선, 만약 지금 발의한다면은 20대 국회, 20대 총선이겠죠? 총선에 전국 평균 투표율의 15%에 해당하는 그 해당 지역구의 국민소환 투표 청구권자의 서명을 받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을 자를 수 있냐, 자를 건지 말 건지 투표를 붙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갖고 제가 국회의원이에요. 그래갖고 소환 당했어요. 그런데 난 너무 억울합니다. 나는 가짜뉴스의 피해자야. 이렇게 우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환 당한 사람이 이의 제기를 하는 항이 있습니다. 소환 투표에 참여하신 분들의 총수의 5%의 서명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소송을 거는 겁니다. 그러면은 대법에서 이것이 적합했는지 아닌지 판결을 해준다라는 것으로 내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언제 국회의원을 해고하고 싶으셨습니까?
전부 다 하고 싶었잖아요. 20대 국회의원 하는 짓거리를 보고 절실히 느꼈습니다. 싹 다. 네. 그래서 참여하신 분들, 이게 아까 우리 분포 보는 것처럼 정말 많은 분들이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하실 말씀 많습니다. 모두 다 하시게 되면은 우리 회의 시간 다 까먹으니까요. 한 이제 2분 정도의 말씀을 들어보십니다. 가끔 수줍어서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우물우물 하실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아, 이런 경우는 어떠셨어요? 하고 이렇게 발언을 유도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쟁점 사항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국회의원을 어디까지 소환할 수 있게 할까요? 지역구 의원, 다른 지역구 의원, 비례의원 싹 다 어디까지? 이거는 쟁점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설명이 필요합니다. 일단은 복수응답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그리고요, 왜 쟁점이냐면 자기 지역구 의원을 소환하는 거는 우리가 좀 상식에 가깝지 않습니까? 내가 뽑았으니까. 그런데 타 지역구 의원을 소환하는 문제는 논쟁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께서는 춘천의 김진태를 소환하고 싶으실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김진태를 소환할 수 있다면 TK에서 김종훈을 소환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수도 있는 것이지요. 자, 자유한국당 이제 26국회 구성이 됐어요. 의원 하나를 소환을 딱 붙였더니 이놈의 자식이 열이 받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하나를 찍어갖고 소환을 몰려가서 합니다. 자, 더불어민주당이 열이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당원을 동원해가지고 또 누군가를 소환합니다. 자, 국회 구성 6개월 만에 우리나라는 소환 전쟁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안정이 싫다. 나는 혼란이 좋다. 나는 카오스다. 세상은 카오스여만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흐뭇한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게 왜 논쟁이냐면 이런 위험성도 있고, 그런데 국회의원이 무슨 지역구에 완전 뭐 붙박입니까? 전체 국민 입법기관의 일원인데 그걸 생각하면 또 잘릴 수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논쟁 사항 중입니다. 법 현실에서는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할까? 이 문제가 있습니다. 비례국회의원은 문제가 있어요. 정당 투표에 따라 결정되잖아요. 그러면 전국 투표지 않습니까? 소환 청구를 할 수 있는 숫자가 너무 높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너무 서명을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있는 게 필요하지만은 쉽지가 않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거를 넣을까 말까 이런 갈등들이 사람들 속에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들을 이제 머리에 염두에 두시고 그래도 법 이상과 목적에 맞아야 된다. 아니, 법 현실을 봤을 때는 이래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해보시면서 여러분의 의사를 여쭙겠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 소환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주십시오. 네. 타 지역구 의원 소환하자. 카오스. 네. 그리고 비례국회의원 소환하자. 네.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의사 분포를 확인하시고 얘기를 나누면서 법이라고 하는 게 이런 영향을 법무위를 미칠 수 있구나, 이런 것 또한 생각을 해보는 시간입니다. 다음은 국회의원 소환 청구권자 서명을 직전 총선의 전국 평균 투표 15%가 적당한가요? 한 질문인데 이게 무슨 말인지 약간 또 숫자도 나오니까 혼미하시죠? 그래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요, 주민 소환제 같은 경우에는요, 선거권자의 15%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제안드린 것은 선거권자 일반이 아니라 전에 총선에 기준했을 때 거기에 15%로 제안드렸습니다. 즉 소환 기준 요건을 낮춰서 제안드린 것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노원갑 선거구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선거권자가 지금 14만 몇 명이에요. 15만 명으로 가정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15%는요 22,500명입니다. 저희 지역구 의원이 민주당 고용진 의원입니다. 이 자를 소환하고 싶습니다. 나는 22,500명의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직전 총선 평균 투표율
저는 직전 총선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그리고 이번에 투표율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칠 거로 예상되는 18년 지방선거 투표율 기준을 삼아봤어요. 그 당시에 전국 평균 투표율이 60.2%였습니다. 그래서 약간 숫자는 틀렸는데요. 15만 곱하기 0.6 곱하기 0.15 하면 13,950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서명받아야 할 숫자가 줄어들었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이제 사전 심의하실 때 우리 지역구 해당되는 유권자 수를 계산해가지고 이렇게 숫자를 제시를 해주십니다. 이걸 하는 이유는 그러면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집니다. 아, 내가 지금 이 사람을 뽑지만은 이 사람이 만일 잘못한다면 나는 우리 향후에 또 우리 배드민턴 동호회 우리 성당 가가지고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니까 해야지. 이런 생각을 머리에 그릴 수 있게 됩니다. 자, 한번 여쭙겠습니다. 이 정도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들어 주십시오. 네. 자, 너무 많다. 이 선물 누가 다 받으라는 것이냐. 조금만 받자. 한 5천으로 낮추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손들어 보십시오. 아, 현실주의자. 네, 그 다음에 너무 많다. 그렇게 하면은 누구나가 몰약해가지고 사람 끌어내는 거 너무 쉬우면 안 되지 않냐. 선택 하나 하는데 얼마나 힘드는데. 그리고 그 쉽게 자르면 어떡하냐. 이렇게 생각해서 더 높여야 된다 기준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손들어 주십시오. 네, 됐습니다. 네, 의원님 손드셨네요. 네, 누구나 다 자신의 이해관계가 있는 겁니다.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이 상황을 머릿속에 그릴 수 있게 해주시고 나서는 단순한 응답으로 처리하셔도 무방합니다. 이건 조금 논쟁적인 측면이 있고 많은 분들이 어떻게 대답하실지 궁금한 사항입니다. 제가 소환당했어요. 너무 억울합니다. 이의제기를 합니다. 냉큼 해야겠죠? 자, 그런데 이 사항에 대해서 국민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첫 번째, 국민소환제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질문이고요. 답이고요. 두 번째는 모든 사람은 보편 민주주의를 놓고 봤을 때 누구나 아무리 죄인이라 하더라도 방어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정당하다. 세 번째는 필요하긴 한데 5%? 그건 너무 작아. 내가 한 땀이 얼만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국민이 소환하는데 결국은 대법이 판결한다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국민주권이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항에 대해서 여러분께 여쭙습니다. 나는 1번이다. 네, 나는 2번이다. 나는 3번이다. 네, 나는 4번이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국회의원들이 굉장히 날아가기 좋은 낙장불입 상태로 이제 추구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이 이 자리에서는 확인됩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또한도 우리의 민주주의, 그리고 그러니까 이 생각하면 선택할 때 얼마나 잘 선택해야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질문해도 됩니까? 지금이요? 네. 아니 소환제 이게 앞에 자료를 많이 예를 들면 소환을 하잖아요. 소환제에서 이게 판결나는 시기까지가 얼마나 소요되느냐고 물어보실 것 같거든요. 그리고 소환당한 사람이 그 판결나기 전까지는 직무를 이행하는 그거 자료 해설집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부사항 해설집에 싹 다 있거든요. 근데 심사용지에서는 그 부분 다 뺐어요. 왜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법 취지 중심이고, 그래서 이제 참여자 여쭙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안 헷갈리면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준비해서 해설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바람법과 국민투표제를 우리가 심의할 텐데요. 이 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이 법 두 가지 법은요, 마치 하나의 나무에서 두 개의 가지가 나온 것처럼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법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둘 다 헌법 개정 사항입니다. 즉 법률로 정하기 어려운 헌법을 한번 뜯어 고쳐야지 가능한 사항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은 야, 이거 개헌 사항인데 뭐 이런 걸 갖다가 막 물어보고 그래, 쓸모없어, 이렇게 하시는 법 좀 아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저희가 이것을 여쭈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당장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 국민들께서는 주권을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문제를 취급할 날이 곧 다가옵니다. 그리고 이걸 보시게 되면은 새 나라를 건설하는 과정은 어떤 과정인지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상상해 보실 수 있게 됩니다. 먼저 국민발안법입니다. 국민발안법 도입을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 주십시오. 반대하시는 분 손들어 주십시오. 그 찬성 반대 둘 다 드시는 분 있으신데요. 그 노선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네, 현행 헌법은요, 법안 제출권은 국회의원과 정부에게만 주고 있습니다. 헌법은 국회의원과 대통령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국민들이 유가족이 피눈물을 흘려서 세월호 특별법 도입을 600만 명이나 서명을 받았습니다. 입법 청원을 했어요. 그런데 국회에서 입법되지 않았습니다. 300명이 있는데 600만 명의 의사가 거부당했다고 봐도 무방하다 생각합니다. 국민발안제라는 게 우리나라 헌법에 애당초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1954년 2차 개헌 때 헌법에 개정할 수 있게 국민들이 하는 요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7차 개헌, 1972년 유신헌법, 박정희 종신대통령제를 해먹으려고 딱 할 때 이게 사라집니다. 그 뒤로 아직까지도 부활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핀란드, 스위스, 미국 등에서 시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드린 해설 자료집에 어떤 걸 했는지가 사례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이 법은 국민이 법률의 제정, 개정, 폐지에 대해서 국회에 청구할 수 있게 하고, 만약에 국회가 싫어하게 되면 어떻게? 국민투표에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투표제랑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주요 법률사항은요, 국민이 법률안도 또 국가의 중요 정책도 헌법 개정안도 발의할 수 있게 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법률안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의원과 정부가 제출할 수 있고요. 근데 국가 주요 정책을 갖다가 투표를 할 때가 있어요. 결국에 발의하게 되면 투표를 해야 되는데, 정책은 우리가 지금 투표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정책 투표를 하게 된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은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국무회의에서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투표에 붙일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언제일까요? 정부가 야당의 반대가 매우 거센데 정책 기조로 밀고 가자 할 때, 매우 중대 사안에서 있을 때는 국민의 공감대를 얻기 위하여서 동의를 구하기 위해서 투표에 붙일 수 있겠죠. 이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헌법 개정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국회하고 정부 요구에 따라 가지고 이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저희가 드리는 안은 법률도 정책도 헌법 개정안도 발의할 수 있게 하는 게 어떨까요? 어디까지 할까요? 이걸 여쭤보려고 합니다. 이제 발의 요건입니다. 선거권자 1%가 서명하시면은 6개월 내에 국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헌법은 나라의 골간과 뼈대지 않습니까? 헌법이 꼭 그 국가의 정체성이거든요. 그런데 헌법은 자주 바꿀 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5%로 헌법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럼 국회가 그걸 받아가지고 투표에 붙여야 되는데 이 헌법은 너무 위험해 이럴 수도 있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 헌법으로 합시다라고 국회가 또한 헌법을 제안할 수 있기 때문에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 둘 다 투표에 붙인다는 겁니다.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요? 국회와 국민이 전쟁 중이라 봐야죠. 혼란을 아까 좋아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으셨는데요. 이 상황이 최고의 혼란스러운 상황일 겁니다. 자, 여러분께 여쭙습니다. 평소에 꼭 만들고 싶었던 법이 있으셨습니까? 민주노총 맨날 뭐 입법하라 투쟁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직접 발의하고 쟁취할 수 있는 법이기도 합니다. 발의할 수 있는 범위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여쭙겠습니다. 법률안만 발의할 수 있게 하자. 네. 법률안과 국가 주요 정책까지만 발의할 수 있게 하자. 뭔 소리냐? 세 개 다 싹 발의할 수 있게 하자. 이 민주주의자. 네. 대부분 다 이제 이렇게들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발의 요건입니다.
법률안과 국가 주요 정책 발의 요건을 1%로 제한드렸습니다.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2018년 지방선거 선거권자가 4,300만 명이었습니다. 이번에 18세 선거권자가 생겼어요. 54만 명입니다. 둘이 더하면은 4,353만 명을 선거권자를 계산한다면 1%는 44만 5천 명입니다. 아니 이거를 막 서명받을 생각하니까 힘드셔서 그러신 거죠. 그러나 동지들 100만 민주노총 시대입니다. 조직된 노동자가 100만이 넘는데 이게 왜 두렵습니까? 네. 자, 다음은 헌법 개정안입니다. 헌법은 자주 바꿀 수가 없죠. 그리고 정말로 모든 국민과 국가의 정체성에 관한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국민투표에 발의할 수 있는, 붙일 수 있는 요건 자체를 매우 높였습니다. 5%는 217만 6,500명입니다. 자,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주십시오. 네. 너무 조금이다. 이거 언제 서명 다 받냐. 나 서명 받다 죽는다. 100만 명으로 낮추자. 네. 그리고 아니 너무 아니다. 적다고 이제 너무 많다가 아까 말씀드린 거고 너무 작다. 이렇게 하다가는 태극기 부대가 온 막 교회 개신교 막 들고 일어나가지고 기독교 국가 서면 어떡하냐. 더 높이자. 지금 막 현실적으로 막 머릿속에 막 그림이 그려지실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네. 모르겠다. 법률로 정하자 나중에. 이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황을 머릿속에 그려보시면서 이게 뭐가 더 합리적일 것일까 이런 것도 따져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발안제가 굉장히 뜻깊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노총 100만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노동자들이 기업을 상대로 싸우고 있고 그리고 국회 담벼락을 치고 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법은 국회를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습니다. 그 엄청난 수가. 그러면은 그거 얘기를 하죠. 민주노총은 이기주의 집단이라고 맨날 보수 언론지가 까댑니다. 정말 그런지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정말 그거를 국민들한테 구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43만 5천 명이면 입법 발의를 할 수 있다면 그래 우리 근로시간 이 문제 해결하자 하고 발의를 하고 국민들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국민 속에 들어가서 정말로 이것이 노동자가 아니라 노동자 가정과 전체 사회를 살리는 생명법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내는 거죠. 그렇게 법률안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회가 노동존중 사회입니다. 그래서 이 발안이를 할 수 있다는 힘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기독교 국가를 만들고 싶은 분도 있을 겁니다만은 모두에게 그 권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국민주권의 큰 기회. 그리고 우리 국민들께서도 국민들이 그냥 쉽게 선택 안 하시잖아요. 굉장히 신중하십니다. 인기 투표하던 시절 끝났어요. 그래서 어떤 것이 진짜 나를 살리고 우리를 살리는 일인지 모두 다 함께 생각하고 새로운 사회 전진을 이룩하는 데서 매우 좋은 방도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은 투표법입니다. 현행 헌법은 국민이 투표할 수 있는 거는 선출직을 뽑을 때 말고는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국가 정책을 이제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헌법 2번 투표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결국 대통령이 판단하는 거지 않습니까? 행정부가 집권 여당이 이거는 투표로 물어봐가지고 국민 동의를 구해야겠다 이런 거를 국가 투표를 붙일 수 있다는 것인데 그렇지 않은 것들 가운데 국민들의 삶과 안위, 영이 엄청나게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협정, 국민의 95%가 반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혈세를 완전히 엉뚱한 데다가 줄 뿐만이 아니라 나라의 평화 안정이 위협당하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어딘 건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 젊은이들이 거기를 가게 생겼습니다. 이란이 중동 사람들이 또 이란 또 중동 한 가족 아닙니까? 우리가 또 테러를 당하면 어떡하죠? 왜 우리가 이 위험에 시달려야 할까요? 4댕강 낙동강이 썩었어요.
다시 살아나려면 얼마나 세월이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강토가 썩어가는데 이 모든 사안들이 어떻게 결정되었습니까? 국민들이 크게 분노하셨고 집회도 많이 하셨고 항의도 많이 하셨습니다. 하지만은 정부 여당은 국회 동의조차 받지 않는 경우도 많았고 쭉 밀어붙여 왔습니다. 바로 이럴 때 우리는 이거는 국민에게 물어봐서 결정하자라는 제기를 할 수 있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리스나 영국 또 뭐 대만 등에서 최근에 투표를 했다고 해요. 그 유명한 거 있지 않습니까? 영국 유로존 탈퇴 국민 투표를 결정했잖아요. 영국이 흔들리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도 그런 투표권을 한번 가져보자라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제안하는 법률사항은 지금 있는 투표에 아니라 투표 범위를 확대하자는 것입니다. 주요 조약의 체결, 파변, 기타 국민 생활에 직접적으로 또는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국가적 중요 사안이라고 국민께서 판단하실 때 투표할 수 있게 하자는 것입니다. 국회가 의결한 법률안이나 국무회에 다루는 국가적 중요 사안에 대해서 1%의 서명, 43만 5천 명 서명으로 투표합시다. 이거 투표 붙여주세요. 아마도 이건요, 투표가 성공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이슈 자체를 전국화하는 데서도 매우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물론 너무 육체적으로 고단하기 때문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또 4차 산업혁명 시대 아니겠습니까? 인터넷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전파와 모집의 수단들이 있으니까요. 네, 이렇게 청구하는 것을 기본 요건으로 제출드립니다. 여러분은 과거에 또는 현재 국민투표에 붙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안건이 있습니까? 있나요? 네. 한번 사전 심의 전에 준비를 해보시는 걸로. 근데 저는 이렇게 이걸 투표를 보면서 저는 한미동맹을 폐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폐기하라고 한다고 해서 폐기가 안 되잖아요. 폐기한 적도 없고 그걸 의전을 올려놓은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한미동맹이 폐기되려면은 결국에는 1953년 10월 1일 변형태와 덜레스가 사인했던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폐기시켜야 됩니다. 일개 조약에 불과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우리나라의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향을 결정짓고 있습니다. 그 조약을 국민의힘으로 파기시킬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게 있으면? 거기에 보면은 그 얘기가 있거든요. 상호 한쪽이든 간에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다라고 하면은 언제든 파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요청하지 않는다면 영원하다라고 하는 단어까지 있습니다. 지금 여태까지 70년 동안 그 어떤 정부와 그리고 어떤 국회의원이 이것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없었어요. 다음 대선에서 대통령이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이걸 할까요? 아마도 여러분은 자신이 없을 겁니다. 될 것 같지 않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차라리 이렇게 우리를 옥죄일 바에 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생각이 발전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은 정치인들이 못한다면 국민들은 이것을 요구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정도로 국가 중대사인데 국민적 공감대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우리 또한 그냥 한미동맹 폐기하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과 함께 그 새로운 시대, 자주의 시대를 준비해 나가야 될 겁니다. 국민투표는 이 제도는 그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게 해준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면책 불체포 특권 폐지입니다. 이 법은 실질적 내용에서는요, 국회의원을 상시적으로 조사하고 징계하고 고발할 수 있는 윤리조사위원회라는 기구를 구성해가지고 면책 불체포 특권을 악용하는 걸 방지하자라고 하는 엄밀하게 얘기하자면은 폐지가 아닌 제한 법안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일단 한번 여쭙겠습니다. 면책 불체포 특권 폐지를 찬성하시는 분? 네. 반대하시는 분? 네. 그렇습니다. 이게 논쟁적인 사항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 감정법하고 실제법하고 조금 이제 고민이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 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은 국회에 이렇게 면책 불체포 특권이라 되어 있지만 이 권한을 국민이 부여한 이유가 있습니다. 행정부가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독주하잖아요. 여기 강력한 힘에 맞서가지고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기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없게 되면요. 내가 국회에서 뭐 말을 해요. 정부 욕을 해요. 그 다음날 국회의원이 체포 구금되면 어떡합니까? 과거에 그런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기로부터 그 무엇을 진실을 폭로하고 발언하고 방어할 수 있게끔 권한을 부여한 겁니다. 이것은 국민의 권한이죠.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진 권한이 지금의 문제는 악용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이 제도를 이용해서 부정청탁 등 범죄 사실이 드러나도 면하는 방패로 삼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여기에 너무 열이 받으신 겁니다. 말이 안 되죠. 죄를 지어도 벌을 받지 않는다고? 지가 뭔데? 이렇게 화를 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모순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드리는 제안은 폐지가 아닌 제한으로서 어떻게 하면 그 악용을 방지해낼 건가 여기에 초점을 두고 제안을 드립니다. 법률사항인데요. 주요 사항은 국회의장 소속하에 국회의원 윤리조사위원회라는 독립기구를 둡니다. 그리고 이 윤리위원회는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각종 자료 제출, 그러니까 수당을 어떻게 썼니, 뭐 어떻게 했니 이런 것들을 상시적으로 볼 수 있게끔 합니다. 윤리조사위원회가 조사를 했더니 윤리규범을 위반했어요. 그러면은 의장한테 달려가서 징계하세요 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보니까 어머 얘는 범죄인데? 바로 검찰로 갑니다. 그리고 지금은 검찰에 고발을 해도 수사를 안 하잖아요. 나경원 진짜 열받잖아요. 지가 뭔데 얘는 수사를 안 받아. 그런데 이 경우에는 고발장이 접수되면은 이걸 내 수사를 종료한다는 것을 명시하자는 겁니다. 죄가 없으면 떳떳하게 사는 것이고 죄가 있으면 쇠고랑 차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국민이 또한 윤리조사위원회에 이 사람 조사해 주세요라는 걸 요구할 수 있게 하자라는 겁니다. 김진태를 소환할 수 없다면 김진태를 조사하게 요구할 수도 있겠죠. 그런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이제 고발된 사람이 있어요. 체포를 이제 해야 되는데요. 근데 체포 동의안을 이제 그러면 국회가 해줘야 돼요. 아, 그래. 얘는 명백하게 죄야. 하면은 그런데 지금은 국회가 그 표결을 할 때 무기명으로 해요. 그러니까 초록이 동색이고 가재는 개편이라고 누가 죄를 도와주고 있는지 지금 알 수가 없어요. 그걸 일단 공개투표로 바꾸자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런데도 명백한 범죄가 드러난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72시간 내 3일이죠. 안에 표결 안 하면은 체포하자. 이것을 제안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특권을 국민이 주신 권한, 민주주의적 권한을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현재 만약 이것이 생긴다면 윤리조사위원회에 조사 청구하고 싶은 국회의원 있으십니까? 네. 뭐 싹 다 하고 싶으시겠죠? 일단 한번 다 털고 시작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주민들도 평소에 생각했던 거, 아이 그놈 얄밉던데, 나 그놈 좀 냄새 나던데 이런 일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굉장히 분노하십니다. 그래서 여쭙습니다. 면책 불체포 특권 악용 방지를 위해서 이렇게 제안법을 드렸는데요. 여기에 만족하십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이 정도면 적당하다 생각하시는 분 손들어 주십시오. 네. 부족하지만 민주주의가 소중하니까 어쩔 수 없다. 네. 세 번째, 무슨 소리냐? 싹 다 폐지해야 된다. 아예 헌법을 지워버려야 된다. 네. 네 번째, 이 법도 있지만은 보충해가지고 더 추가해가지고 강화하는 법을 만들어야 된다. 네, 좋습니다. 해서 이렇게 분포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인기투표가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게 너무 분노에 차시니까 막 이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이런 사안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국민들께 알려드리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도인데요. 한마디로 이것은 뭐냐면은 국회의원 하는 동안 부동산 투기 못하게 법으로 금지해라. 부동산 투기 금지법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저희가 이것을 제출드리는 법률항은요, 그런데 이게 공직자들이 하고 있는 게 그 이해관계, 사적 이득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 수단 자체가 단순한 부동산 이것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 해설을 보시게 되면은 이런 경우도 있구나, 이런 경우도 있구나 많이 찾아보실 수 있을 텐데요. 이것을 내포하는 고위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및 윤리 관련법입니다. 이해충돌이라면은 사익과 공익의 충돌, 공직을 수행하고 있는데 사익을 취하려고 하는 것, 이해충돌이죠. 이거는. 그래서 그것이 안 되는, 공직자는 공직만 추구할 수 있게 하게끔 하는 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다시피 백지신탁이란 말이 굉장히 낯설지 않습니까? 주식 좀 하시는 분들은 조금 편하게 들리실 수 있겠지만은 많은 분들이 이 말을 어색해 하시더라고요. 그게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게 원래 미국에서 만들어진 제도거든요. 그래서 미국에 썼던 요 단어가 블라인드 트러스트예요. 가려져 있는 신탁기관에다가 완전히 밀봉해가지고 보내버리는 이런 겁니다. 이런 식의 언어다 보니까 이 말을 갖다가 한국말로 번역을 저기 한자어로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용은 우리가 너무 뻔히 아는데 말이 좀 어색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이 법은 그러니까 투기 방지법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시고 이런 사정들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는 주식을 관해서는 백지신탁 제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정몽준이 서울시장 선거 나왔을 때 내가 시장 되면은 현대중공업 주식 백지신탁 하겠다 공약을 했었죠. 근데 떨어져가지고 신탁을 못했어요. 안철수도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안랩 주식 다 신탁하겠다 했어요. 근데 떨어져서 못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기사를 찾아보시면요 되게 많습니다. 많고요. 재밌는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검색해가지고 한번 찾아보시면 되는데 내용은 지금 현재 주식 백지 신탁 제도의 내용은요. 일단은 국회의원하고 장차관급을 포함한 1급 고위공직자, 진짜 고위공직자 이렇게 정책을 핸들링 하시는 분들 이분들 하고요. 주식 관련하는 데서 주무부처는 기재부하고 금융위원회가 있습니다. 이런 부처들 주식 만지는 데들 여기 있는 4급 공무원까지 행정직들에 대해서도 이 제도를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요. 보게 되면 자기는 주식이 없지만 배우자가 주식이 많거나 20살 먹은 자식이 주식 부자인 경우들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전체 이런 자신과 그 다음에 가족들을 포함해가지고 보유중 주식이 3천만 원이 넘어. 그런 경우에는 백지신탁의 매각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하는가? 이렇잖아요. 누구나 자기 거는 비싸게 팔고 싶어집니다. 게다가 고급 정보가 막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용해가지고 남용하지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할까 하면서 절차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게 내가 이제 공직자 임명을 받아서 일을 해야 돼. 이렇게 하게 되면은 빨리 이걸 매각 처분해야지만 공직을 수행할 수 있는 겁니다. 아예 투기를 못하게. 그런데 이 매각을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신탁기관에 맡겨가지고 이제 할 수가 있는데요. 그 경우에 걔가 알고 보니 내 대학 동기야. 이렇게 친밀한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맡겨놓고 야 비싸게 조금 잘 오른 대로 정보 좋은 대로 해줘.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중간에 대리인을 껴가지고도 늘리는 방법. 이런 거 영화에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 의무가 뭐냐면 신탁기관이 딱 그거를 받는 순간은 60일 내에 이건 처분해야 되고 어디다 팔려고 하는지 어떻게 처분인지 당사자에 대해 안 알려줍니다. 그렇게 해야지 그 높은 권위와 정보 그 다음에 인맥, 맨파워를 이용해가지고 자기 그 직위를 가진 조건에서 재산을 늘리는 행위를 중지시키게 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사 검색해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에도 빈 구멍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잘 한답니다. 그래서 이것도 법을 좀 보충해야 된다는 의견도 상당히 높습니다.
저희가 제안드리는 것은 주식만이 아니라 부동산도 이제는 이걸 도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지금은요, 부동산이 짱입니다. 얼마 전에 기사 났지 않습니까? 20대들이 지금 재테크 수단으로 지금 우리나라에 돈 벌 수 있는 수단은 부동산밖에 없다고 빚을 내가지고 투기를 한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자산이 곧 대물림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를 해소해야 되는, 자산 불평등을 해소해야 될 고위공직자 국회의원들이 그 집을 이용해서 더 많은 자산을 불리고 있는 이 현실에 국민들이 크게 분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부동산도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얘기고요. 이 법에 선구자가 있습니다. 2002년도 한나라당 대선 후보였던 이해찬 후보께서 선구자십니다. 당시 주식 백지 신탁 제도와 부동산 백지 신탁 제도를 도입한다고 공약하셨습니다. 그러나 떨어져가지고 너무 안타깝죠. 좀 더 평등한 사회가 될 법했었는데. 그래서 있습니다. 주요 법률 사항인데요. 그래서 뭐가 이제 기본적으로 부동산 국회의원 하는 동안, 고위공직자 하는 동안 부동산 재산을 늘리게 하는 걸까? 그거를 걸어보자 해가지고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은 주식뿐만 아니라 자기가 쓰고 실수요 부동산을 제외하고서는 신탁, 백지 신탁을 하게 하자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 집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수요가 생길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지금 아프셔가지고 어디 지방에다가 집을 한 채 마련해서 해야 된다라는 실수요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가족의 변화 상황 속에서 얼마든지 부동산 필요는 있습니다. 그걸 사고 팔고 거래를 해야 되는데요. 다만 그때 이것이 실제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투기가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거래를 하게 하자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원칙적으로 국회의원은 자기 집만 있으면 됐지. 뭐 그렇게 세 채, 네 채, 10채씩 가지려고 하냐. 왜 빌딩을 다 가져야 하냐. 1가구 1주택으로 하자라는 것이고요. 네 번째로는 농지 소유 금지입니다. 뭐냐면요. 지금 우리나라 그 농사지어서 먹고 사는 농민 가운데 자기 땅이 아닌 갖고 있지 않고 빌려서 농업하시는 분들이 몇 프로 될 것 같습니까? 정확한 통계가 없는데요. 신기하죠? 정확한 통계가 없어요. 그런데 보통 한국농정신문 같은 데에서 한 이것을 50에서 60%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많은 농지들은 누가 가지고 있을까요? 그렇죠. 저도 소재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은 분명히 어떤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는 분명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많은 이제 보도들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이란 모르겠는데 농민이 아닌 국회의원이 왜 농지가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자기 농사 안 짓는데 그 땅 부여잡고 있다가 나중에 막 우리 그쪽에 개발 들어오고 하면은 땅값 딱 올라가고 막 그런 꿈이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사람들 보편적 꿈인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런데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 된다. 그래서 이것도 금지를 하자라는 제안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거는 굉장히 논쟁적입니다. 왜? 소유 제한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본주의고 시장경제인데 그리고 모든 국민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물론 공직자가 문제이긴 하지만 공직자 소유 제한을 하는 거는 맞냐? 이런 질문 하시는 분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분들도 있어요.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부동산만큼 복잡한 가족관계와 이해관계가 얽힌 게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날 이 빚을 내가지고 사가지고 진짜 그걸로 갖고 연금 먹고 살고 받고 그 다음에 그걸로 어떻게 해가지고 하시려고 준비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공직자가 청렴결백해야 된다는 건 맞는데 이거 너무 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여쭙습니다. 나는 여기 동의되지가 않는다. 이걸 여쭙는 겁니다. 부동산 백지 신탁제 나 동의가 안 돼. 좀 너무 과격한 것 같아. 네. 사전거래 허가제? 아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그 일일이 뭘 남의 집안 사정까지 얘기해서 해야 돼? 네.
제가 국회 1가구 1주택 한 3주택 하자. 지금요. 자, 농지 소유 금지 너무 심하다. 선친이 물려주신 땅이 있는데. 네. 없다. 나는 없다. 네. 이 자리에는 무소유를 추구하시는 분들, 평등사회 지향하시는 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걸 하는 과정에서 정말 생각이 다르고요. 자신의 자산 소유 이해관계가 밀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서 이 문제를 비평하거나 입장을 교정하시려거나 이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오히려 진짜 나쁜 놈들이 더 많이 해먹어서 문제인데, 그런데 이 문제는 어떻게 우리도 국민들과의 평등사회로 가려면은 국민과 함께 설득하고 힘을 모아서 전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비평하시는 게 아니라 충분히 듣고 또 자신께서는 왜 그렇게 또 반대하시는지에 대해서도 서로 생각을 나눠보는 그런 순간이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결정이 아니라 의사를 여쭙는 겁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도 듣는 겁니다. 만약에 저는 이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걸 기본으로 제출드렸지만 우리가 분포를 확인해 보니까 농지 소유 금지는 너무 심해 라는 게 많이 확인됐습니다. 그러면 최종 안건에서 이 부분 뺍니다. 이것은 우리 당의 정책은 될 수 있다 하더라도 국민이 선택하신 국민 법률안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 단계에서는. 그래서 이런 것도 가각 여과 없이 여쭈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왜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부동산을 국회 재직기간에 명예만 먹고 살아도 대가 불판에 투기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고급 정보, 권력 많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한 단위에 들어갔는데 이러시더라고요. 애당초 돈이 없으면 투기하지 않는다. 돈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월급을 싹 다 깎아야 된다. 정말 이렇게 하시고요. 또 아니 사람이다 견물생심이지 않겠습니까? 자기 앞에 지금 좋은 땅이 눈앞에 어른거리는데 흔들리지 않는 인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래서 요 얘기도 해보시면 좋겠고, 아마도 연세가 많으신 분들일수록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빠삭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옛날에 몇 년도에 막 거기가 개발이 돼가지고 이런 얘기도 즐겁게 나눠보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국회의원 월급에 대한 질문입니다. 당연하게도 지금 자기 월급을 자기가 결정짓는 것은 안 됩니다. 당연히 독립기구에서 결정할 수 있게 해야 될 것입니다. 저희는 이것은 당연한 전제로 두고요. 여쭙는 것은 세비 수준입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일만 제대로 한다면, 김종훈처럼 일만 한다면 지금과 같이 저도 무관하다. 이거 너무 이렇게 팔이 안으로 붙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국회 전체에 대한 건데. 자, 최저임금의 3배는 넘지 말아야 한다. 네, 국민 평균 월급이 적당하다. 네, 최저임금만 받아라. 자, 마지막 기타. 예, 무급봉사직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은 먼저 의사를 여쭙시고, 그리고 토론을 하시는 과정에서 생각이 많이 바뀌신다면 투표 한 번 더 하셔도 됩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분노가 크시고, 그리고 이게 어떻게 선택하는 게 맞는지 아직 정보가 충분하지 않으시니까 좀 대화가 필요한 시간이에요. 이거는. 대화를 나눠보십니다. 이 토론을 하는 목적은요, 물론 저희가 반영하려고 하는 세비 수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토론 과정에서 우리가 추출해내야 할 것은 군직의 참단 의미입니다. 국회의원은 무엇을 해야 되고, 그 일을 하는 데에는 어떤 정도의 우리는 보장을 해줘야 되고, 어떤 정도를 해야지 우리가 나라 일꾼, 내가 부리는 공복을 잘 쓸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들을 나눠보는 시간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인들이 너무 잘못하고 정치 혐오가 심하다 보니 당연하게도 기득권은 범죄자라고 생각하는 풍토마저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 국회의원이 되고 직이 높으면은 정말로 유럽까지 지주나 이런 사람들 와가지고 나 좀 잘 봐줍시오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세상에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사연 많은 사람들, 그 어디에도 기댈 데 없는 사람들이 정치를 찾아옵니다. 국회의원은 그들을 만나가지고 아무도 돌보지 않는 그 삶을 발품 팔고 연구하고 찾아내서 만들어야 되는 의무를 갖고 있고, 많은 또 의원들이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더 많이 만들어야겠는데,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으로 꼭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몇 가지를 좀 참고로 말씀을 드릴게요. 민주노동당은 2004년도에 국회에 이제 입성을 앞두고 그해 총선에서 특권 폐지를 공약하면서 도시 노동자 평균 임금만 받겠다 이렇게 선서를 합니다. 그리고 국회를 갔죠. 가서 도시 노동자 평균 임금만 받았습니다. 그 당시 그럼 그게 얼마일까요? 당시에 제 그 기사를 찾아보니까요. 당시에 국회의원의 평균 월급이 700, 800 수준이고 그 다음에 170에 180 정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특당비로 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이게 엄청난 사실은 금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지 않습니까? 우리 노동자가 만들어준 이 의원, 당당하게 국회에 가가지고 노동자 임금이 상승되는 만큼 살아보겠다 이렇게 한 것이죠. 이것은 우리 진보정당의 이제 특권 폐지의 상징이기도 했고 큰 금지였습니다. 그러나 뒷말은 많았습니다. 야, 무슨 땅 파먹고 정치하냐? 정말 너무 이제 어렵고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는 거죠. 의정활동, 지역구 활동, 주민들 만나고 정책을 개발하고 하는데 포괄할 때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특히 진보정당의 의원들은 다른 데보다 훨씬 일을 많이 하게 됩니다. 유명하지 않습니까? 국회에서 진보정당 의원들의 의원실은 불이 꺼지지 않는다고. 그렇게 하는데 그게 어려움이 지적되는 거죠. 이 상징과 현실 앞에서 이런 얘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통합진보당으로 이제 계승되는 과정에서는 이 조항이 사라졌다고는 해요. 지난해 세비 수준 문제가 굉장히 불거짐에 따라서 이제 그 세비 수준을 조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시민사회와 또 정당들 내부의 여론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거기에 호응해서 당시에 심상정 의원이 최저임금 500 이하를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더라 민주당의 한 의원도 있었는데 수당을 조정해가지고 기존 전체 연봉에서 한 3천 정도 줄이는 비슷한 액수입니다. 그러니까 합리적 조정액 정도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지난해 우리 최저임금 기준으로 해도 이 액수는 엄청 많죠, 사실. 네,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따라서 많게 느끼실 수도 있고 뭐 빠듯하게 느끼실 수도 있다고는 생각은 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5배가 기준이 아니라 이미 진보정당을 하고 있는 정의당 기준이 아니라 저희가 3배를 3배를 제시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항목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가 당 강령 제정을 할 때에요. 공직자 윤리 강령도 사실은 검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직 충분한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당원들한테 토론안을 제출되지 못했는데요. 저희 정태인 정책위 의장님께서 공직자 윤리 강령의 초안에 최저임금 3배로 제출을 해주셨어요. 그 내용은 저도 뭐 정확하게 이제 이해했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일단 스페인 포데모스가 최저임금 3배고요. 약간 트렌드다라는 거고 그거보다는 제가 생각하기에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최저임금 연동제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최저임금 받는 노동자들 다 탈피해야 되잖아요. 물론 그 수준을 가야 되는 거고 임금도 더 올라가야 기본급 올라가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연동제라고 하는 것에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럼 이 액수는 어느냐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에 비한다면 너무나도 높은 액수긴 하지만 입법 전문가의 활동을 가지고서 내가 내 가게와 활동을 유지해 들어가는 데서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정규직이나 그 다음에 좀 직장생활 좀 하신 분들의 일반 연봉 수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래도 국민들께서 이제 막 이건 말도 안 돼. 너무 많이 받아. 하면 할 수 없는 것이지만은 그래도 이 정도는 이 사람이 자기의 정당한 열심히 노력하고 또 공복으로 일을 하는 데서도 적정한 수준이지 않을까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뭐 그 적정하다고 낸 건 아닙니다만은 5배보다는 이게 좀 저희가 기준선은 괜찮지 않을까 해서 3배로 적시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토론하시면서 얘기해 보셔야 되겠지만 생각보다 무급봉사직 얘기 많이 나오십니다. 그런데 두 측면을 보셔야 돼요. 왜 일을 안 하면은 월급 주면 안 되겠지만은 일을 하는데 월급을 안 준다는 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국민이? 그리고 또 다른 측면은요. 그러면은요. 나라가 먹여 살려주지 않으면요. 그 직을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멕시코가 부정부패가 심하지 않습니까? 특히 경찰 부정부패가 심한데 그 요인 중에 하나가 월급이 너무 적다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착복합니다. 그 직을 이용해서. 그래서 사실은 공직 수행에 관해서 월급이 국민의 지금 경제 수준에 비해서 너무 높은 것은 심각한 문제이겠지만은 당연하게도 똑바로 딴 데 눈 돌리지 않고 나란 일을 하는 사람들은 똑바로 살게끔 해주는 것 또한 사실은 이게 왜 세금 먹여서 우리가 그 일을 시키겠습니까?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도 서로 오고 가면서 그건 그렇지, 그렇지만 이건 너무 심해 하면서 이야기를 두런두런 나눠보십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여쭤보시게 되면은 그 생각이 그대로일 수도 있고요. 조금 바뀌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안 바뀌어서 그래도 무급봉사직이야 이렇게 하실 수도 있거든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정말 다양한 이유와 근거가 있거든요. 또 삶의 체험에서 나오는 말씀도 있으십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는 꼭 메모해 주셔서 저에게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모든 것을 우리가 다 봤습니다. 다시 제일 처음 항목으로 돌아갑니다. 저희가 5가지 특권 폐지 제도 또 세비 적정선 얘기를 나눴는데요. 그러면은 처음에 내가 우선해서 폐지해야 되는 도입해야 될 제도라고 선택했던 거에서 생각이 바뀐 분 계십니까? 나는 생각이 좀 바뀌었어. 이게 더 좋은 것 같아. 그런 분 있으신가요? 여러분은 확고하시군요. 네. 그래서 제가 진행했던 몇 군데 이제 지역들을 보니까 이걸 하고 지난 다음에 발안제나 투표제로 도입에 보다 기우신 분들도 생기셨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부동산 백지 신탁제에 관심 없었는데 거기로 또 이동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생각이 바뀌셨습니까를 확인해 보시고 어떻게 바뀌셨는지, 왜 바뀌셨는지를 한번 여쭤봅니다. 그리고 전체 의견 분포도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게 되면은 전체 심사가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얘기를 하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짐의 시간이 옵니다. 한 줄 한 줄 한 줄 딱 쓰고요. 그리고 전체가 발표 한마디씩 하고 드디어 기념 촬영을 하고 회의는 박수로 마치게 됩니다. 네, 다 끝났는데요.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소환제에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의무를 위반하거나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소환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주민소환제에는 이런 근거 규정이 없거든요. 왜 국회의원한테는 이게 들어가 있는지. 그거는 이렇게 소환 요건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토론들이 많이 있긴 했는데요.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그 의무 요건을 보시게 되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소환이 신중할 수밖에 없지만은 사실은 위법이라고 하는 모든 사항이 다 들어가게 됩니다. 청렴, 윤리와 윤리를 포함해가지고 모든 게 다 들어가기 때문이고, 그래서 가장 해당 이제 근거에 대한 논쟁들을 최소화하고 하기 위해서 헌법 근거를 가져온 것뿐입니다. 근데 이게 의무를 위반했거나 위법 부당한 행위는 누군가가 판결을 해줘야 되는 문제인데 내가 저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해서 이렇게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지. 판결에 근거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판단하시면 오게 되고, 그러니까 나중에 대법으로 가게 되는 거겠죠. 없는 게 깔끔하지 않나요? 그러면은 그 또한도 저희는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토론하기 좋겠다 해가지고 법률 제출 사항을 드렸는데요. 그것과 관련해서도 토론하시고 의견 주셔도 됩니다. 궁금한 거 있는데요. 주민소환제로 혹시 시장이나 구청장이나 소환된 예가 우리나라에 없지 않나요? 좀 걱정이 되는 건 뭐냐면 소환제가 너무나 좋긴 한데 한 번도 이게 실제 가능하겠나라는 것 때문에 그게 걱정이라서 우리가 법을 만들어 놓고도 실제 접근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 아닌가. 사실은 그래서 소환제보다는
그 기사 검색해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사실 쉽지 않기 때문에 얘기들은 많은데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답을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권한이 있는데 그 권한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관한 문제에 대한 얘기지 않을까요? 그래서 아마도 저는 또 다른 지역에서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너희가 근데 이런 거를 법을 받으면은 그거 정말 이행할 거 맞아? 할 수는 있기는 하겠어? 이렇게도 물으시기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는 이 과정을 사실은 국민들에게 우리가 이런 권한을 남의 나라도 누리고 있고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니 같이 만들어서 한번 써보자라고 하는 국민을 함께 교육하고 설득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 그렇습니다.